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도 머리털이 빠지는 서러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남들이 똥이라 부르던 잡초밭에서 조선팔도 사내들의 눈물을 닦아줄 황금을 캐낸 여인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악취나는 풀밭뿐인 쫓겨난 양반과 여식, 그리고 머리털 한 올, 문어 대가리라 놀림받던 천한 머음, 훗날 도성제일의 거부가 되어 자신을 버린 형제들 앞에 보란듯이 서게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듭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긴 모든 분들의 자리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재물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최고 약재상이라 불리던 만초방의 주인 김대행수가 세상을 떠나자 집안에는 곡소리보다 엽전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누워 계신 병석보다 곳간의 자물쇠를 더 자주 들여다보던 두 형, 판술과 판석의 눈에는 탐욕이라는 시뻘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에 둘러앉은 형제들은 유산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산삼 창고와 녹용괴남인 제가 맡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우야 도리 타령은 그만두거라. 명색이 내가 장자인데 비단 금고와 전담 문서는 응당 내 몫이어야지. 두 형제는 침을 튀기며 재물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고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은 막내 누이 순덕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일찍이 어미를 여의고 서러움 속에 자랐으나 부친의 어깨 너머를 익혀 약초를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순덕은 그저 혼수나 챙겨보내야 할 귀찮은 짐짝에 불과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주파나를 튕기던 판술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순덕을 향해 문기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순덕아, 너도 출가하면 남이니라. 그래도 혈육계정을 생각하여 내 몫을 챙겨두었으니 감사히 여기거라.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문기를 집어드니 그것은 마을 뒷산 척박한 비탈에 자리한다 쓰러져가는 초과삼간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밭차의 문서였습니다. 그 밭은 흔히 어초라 불리는 약초가 무성하여대 잎과 줄기에서 비릿한 생선 썩은 내가 진동하여 인부들조차 코를 막고 도망치는 땅이었습니다. 둘째 판석이 킬킬거리며 빈정거렸습니다. 그 풀 냄새가 아주 고약하니 내년 팔자와 딱 어울리지 않느냐. 썩은 내가 진동하여 똥파리 났고이 테니 거기서 풀이나 뜯어먹고 살. 깨어라.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춘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 푸른 독을 다스리는 귀한 약재라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였지만 탐욕의 눈이 먼 형들에게는 최규의 경일기일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문기를 품에 안고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쫓겨난 순덕이 붓짐을 머리에 이고 가파른 상기를 오르는데 한여름 땡볕이 쏟아져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세간살이라 해봐야 낡은 무명이을한 채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에서 몇 권 그리고 부엌 살림 몇 가지가 전부였으나 간푼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무게였습니다. 그때 산모퉁이에서 지게를 진 산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머리에 두꺼운 무명 두 건을 푹 눌러서 눈만 겨우 내놓은 기한 차림새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순덕에게 다가와 등짐을 뺐다시피 하여 자신의 지게에 얹었습니다. 아씨, 이 무거운 걸 어찌 혼자 들고 가십니까?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투박하지만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본디 심성이 착하고 힘이 장사였으나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나지 않는 괴이한 병을 아라마을의 조롱거리가 된 사내였습니다. 그는 흉한 몰골을 보이기 싫어 사시사철 두 건을 쓰고 다녔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돌소에 내 형편이 어려워 넉넉히 주지는 못할 것이네. 착은 무슨 당치 않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의 등은 넓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잔뜩 위축되어 있어 보는 이로하여 금은 지심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잡초가 집 마당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발을 헛디어 기우뚱하자 지게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돌쇠가 목숨처럼 여미고 다니던 무명 규건이 벗혀져 바닥에 나구었습니다. 돌쇠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 아래 드러난
돌쇠의 머리는 털럭 하나 없이 매끄럽고 번들거려 마치 잘 닦아놓은 녹그릇과도 닿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그 광경을 보고 혓바닥을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머, 저것 좀 보게. 문어 대가리. 돌쇠놈 아니요. 대낮에 저 흉한 꼴을 보이다니 오늘 재수가 옴붙었네. 째츠 저러니 나이 30이 넘도록 계집. 한번 못 잡아봤지. 소갈 머리 없는 놈. 돌쇠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땅바닥에 엎드려 두건을 주었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순덕이 다가가 돌쇠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돌쇠가 깜짝 놀라 쳐다보니 순덕의 눈에는 비웃음이 아닌 기이한 열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덕은 돌쇠의 매끈한 두피와 마당, 가득 피어난 비한 냄새의 어성초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한 구절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독으로 독을 다스리고 죽은 땅에서 난풀이 죽은 기운을 살려낸다. 순덕이 결려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돌쇠 도망가지 말게. 자네 그 머리 내가 고쳐주겠네. 돌쇠는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을. 머리는 천영이라 하였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은 불치병입니다. 아니네. 내 아버님께서 남기신 비법이 있네. 저기 냄새나는 풀밭이 자네를 살릴 것이야. 나와 함께 해주게. 네, 자네를 조선 제1의 사내로 만들어 주겠네. 그 광경을 담 너머로 훔쳐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다는 아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만초방 딸년이 미치더니 기어에 사고를 치는구나. 반개 여식이원, 머음놈과 손을 잡다니 쫓겨나더니 아주 막 나가는 구먼 환양년이 따로 없네. 그려 대머리 놈이랑 썩은 풀밭에서 빙굴 작정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엄격한 신분질서가 서술한 조선, 땅에서 양반가의 딸과 천한 머음에 결합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돌쇠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돌쇠 역시 난생 처음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순덕의 눈빛의 두려움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두 남녀는 세상의 멸시를 뒤로 한 채 아취가 진동하는 초갓집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방을 차렸으나 원금치면커녕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코를 베어내고 싶을 만큼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한여름 몇해 달 꺼진 어성초밭에서는 생선 썩은 내와 비릿한 흙내가 뒤섞여 피올랐고 그 독한 기운은 초과삼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숨쉴 구멍조차 허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만 지나도 똥통이 터졌냐며 코를 쏴주고 달아나기 바빴고 밤이면 짐승들조차 그 냄새에 질려 울음소리를 멈추니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유배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낯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이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어성초를 베었고 해가 중천에 뜨면 산비탈을 헤집고 다니며 무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느 날 보찜 가득 시건먼 나무 껍질을 지고 내려오는 순덕을 보고 돌쇠가 기겁을 하며 빗걸음질 쳤습니다. 아시아니 부인, 그것은 온나무가 아닙니까? 그것도 독이 잔뜩 오른 생옷을 어찌 맨손으로 만지십니까? 돌쇠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습니다. 옷은 잘못 만지면 온몸에 붉은 꽃이 피듯 발진이 돋고 심하면 기도가 부어올라 목숨을 잃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독초였습니다. 털 하나 없는 자신의 머리를 고치게 답답시고 사람 잡는 독을 가져왔으니 돌쇠가 사색이 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준덕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죽은 땅에 싹을 키우려면 걸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을 질러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하지요. 서방님의 머리는 냉기가 가득하여 모공이 닫힌 상태입니다. 옷에 뜨거운 화기가 아니면 결코 닫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오나 이것은 약이 아니라도 됩니다. 우흔이다. 머리카락 좀 나게 하려다 황청일로 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돌쇠가 울상을 지으며 만류하였으나 순덕은 온나무 껍질을 작두로 썰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도 잘 다스리면 천하의 명약이 되는 법. 내 아버님 의서에 적힌 법제에 묘를 살린다면이 맹독이 서방님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순덕의 눈빛이 어찌나 형한지 돌쇠는 더 이상 대고 하지 못하고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동거는 곧 마을 전체 입방에 올랐습니다.
만초방 막내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대머리 머음 놈이랑 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독초를 삶아대며 구판을 벌인다더군. 어쩐지 그 집 근처 한다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껍더라니 필시 요사스러운 짓을 꾸미는 게야. 아이들은 문어 대가리 똥 냄새라고 놀려대며 초가집 지붕 위로 돌을 던져댔고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순덕에 이름을 입에 올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반가의 교수가 천민과 짝을 맺은 것만으로도 돌을 맞아 마땅한데 기괴한 냄새까지 풍겨대니 마을의 눈에 가시가 된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의 큰형 판수리 수아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코에 비단 손수건을 운투차에 인상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기어이 가문의 똥치를 하는구나. 머음놈이랑부터 먹은 것도 모자라온 동네의 악취를 풍겨대니 내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죽은 듯 살아도 모자랄 파에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순덕이 밭을 매다 말고 일어서서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내치신 땅에서 제 살기를 도모하는 중입니다. 냄새가 역하시거든 오지 않으시면 될 일 아닙니까? 뭐라 이언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느냐. 썩어지지 않으면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거라. 판수염장을 놓고 돌아가자 숨죽여 지켜보던 돌쇠가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무인, 저 때문에 귀한 분이 어찌 이런 수모를 당하십니까?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까지 눈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2건이나 쓰고 살다 죽으면 그만인 것을 돌쇠가 짐을 꾸리려 하자 순덕이 달려와 짐 보다리를 낙채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딜 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날 귀천의 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남아말라 죽을 것입니다. 순덕은 돌쇠의 2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대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저들이 똥냄새라 욕하고 독초라 손가락질하는 이것으로 기필코 보란듯이 성공하여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돌쇠는 순덕의 강인함에 압도되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해서야 쓰겠냐는 오기가 민머리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본격적인 독 다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사람 키만 한 온기 한가리들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가장 먼저 바닥에 수을 갈았습니다.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방님, 검은 콩을 가져오십시오. 콩은 오체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입니다. 준덕의 지시에 따라 돌쇠가 볶은 검은 콩을 한 대박 쏟아부었습니다. 그 위로 잘게 선 온나무 껍질을 깔고 다시 그 위에 비린내 나는 어성초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켜이 쌓아 부패를 막고 향을 더하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3년 묵은 간장과 맑은 곡주를 부어 숨을 죽여야 합니다. 순덕이 술과장을 붓자 한가리 속에서 소리가 나며 하얀 거품이었습니다. 마치 독과 약이 서로 싸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꼬아 만든 금주를 한가리 입구에 두르고 뚜껑을 덮은 뒤 진흙으로 틈새를 꼼꼼히 메웠습니다. 공기 한 점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여 오체독기는 빼고 약성만 남기는 기나긴 인구의 시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지고 눈보라가 3번 칠 때까지 항아리를 열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안에서 독이 죽고 약이 태어나는 동안 우리도 죽은 듯 엎드려 때를 기다립시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에 냄새나는 초가집 마당개는 비장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초가 지붕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높기를 3번 뒷산 진달래가 붉게 피었다. 지기를 또 3번.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었으나 세상과 담을 쌓고 독과 씨름하는 2 사람에게는 천년과도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순덕과 돌소에는 마을로 내려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부정한 기운이 탈까 싶어 대문 막 출입을 삼가고 오직 항아리를 닫고 마당에 자프를 뽑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 신명깨빈이 그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복할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3번째 동지 가지고 입춘의 따스한 겨우티 마당에 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덕이 비장한 얼굴로 마당한 가운데 노인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뒤를 지켰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룡화복은 하늘에 달렸으나 진인사하였으니 대천명할 따름입니다.
순덕이 조심스레 진흙으로 봉인된 뚜껑의 이음새를 뜯어내었습니다. 굳은 흙이 떨어져 나가고 묵직한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질 눈을 감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3년 전 코를 썩게 만들던 그 지독한 악취가 다시 덮쳐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허나 잠시 후 그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역한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슬그머니 눈을 뜨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한가리 안에서는 깊은 산속에 묵은 흙냄새와 그윽한 한약내음 그리고 잘 익은 장막과도 같은 구수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이 변하여 약이 된 징조였습니다. 순덕이 표주박으로 항아리 속의 액체를 떠올리니 그 빛깔이 먹물처럼 검고 끈적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옷의 화독은 사라지고 어성초의 냉기는 중화되어 음양의 조화를 이룬 영약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돌수의 머리에 약을 바르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덕은 검은 약물을 정성의 돌수의 민머리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 혈자리를 눌러 주었습니다. 돌쇠는 차가우면서도 화끈거리는 기묘한 느낌에 몸을 부르르 떨었으나 아내의 정성을 생각하여 묵묵히 견디었습니다. 허나 기대와 달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돌수의 머리는 여전히 매끄러운 노크르 같았고 솜털 하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수의 납이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부인 아무래도 안 되려나 봅니다. 죽은 땅에 물을 준들 나무가 자겠습니까? 제 머리는 이미 가망이 없는 듯하니 그만 포기하시지요. 돌쇠가 한숨을 푹 쉬며 낙담 맞아 순덕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 내가 아닐 뿐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 좆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돌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인 머리가 내 머리가 돌쇠는 미친 사람처럼 방바닥을 구르며 머리를 쥐어뜨려 하였습니다. 순덕이 놀라불을 켜보니 돌쇠의 두피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고통과 가려움을 참지 못해 손톱으로 머리를 긁어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긁으면 아니 됩니다. 순덕이 달려들어 돌쇠의 손목을 결박하듯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독이 올랐나. 뭐허 머리가 불에 타는 것 같고 수만 마리 개미가 물어뜯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돌쇠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발버둥 쳤습니다. 옷독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돌쇠의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독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기운이 살아나는 명연 현상입니다. 막혀있던 땀 구멍을 뚫고 나오려니 아픈 것입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순덕은 밤새도록 돌쇠의 손을 붙잡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편의 머리에 입을 불어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수 역시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에 의지하여 혀를 깨물어가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앓던 돌쇠가 지쳐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가려움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개운하면서도 묵직한 머리를 흔들며 마루 끝에 놓인 세수대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엔 죽는 줄 알았는데 역시 헛고생이었나. 돌쇠는 씁쓸한 마음으로 찬물을 끼얹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물 묻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 넘기던 잘나였습니다. 돌쇠는 손바닥에 다는 감촉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미끌미끌 두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억센 수새이나 산짐승의 털가죽을 만지는 듯 까칠까칠하고 투박한 무언가가 손바닥을 찔러왔습니다. 돌쇠의 심장이 쿵쾅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정수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빳빳한 감촉.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아니 꿈에서조차 꾸지 못했던 그것이었습니다. 부인 돌쇠의 다급한 고함에 부엌에서 아침을 짓던 순덕이 뚜껑을 내던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또 아프십니까? 돌쇠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정수리를 가리켰습니다. 순덕이 까치발을 들고 돌수의 머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순덕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의 붉은 두피 위로 마치 멧돼지의 털처럼 굵고 검은 싹들이 빽빽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솜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뚫고 나온 잡초처럼 강이 나고 억센 생명력을 품은 검은 숲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방님 보십시오. 싹이 났습니다. 준덕이와 돌쇠를 끌어놨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어. 무인, 고맙소. 돌쇠는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였고 순덕 역시 남편애가 도다한 까칠한 머리카락을 얼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년의 서름과 멸시가 씻겨 내려가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기쁨의 비가 되어 이제 막삭에 튀운 검은 숲을 더욱 울창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 가을바람이 제법 선선해진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산속에 집거하며 두 불출하던 돌쇠가 실로 오랜만에 마을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허나 그의 차림새는 예전과 사무 달랐습니다. 쭈격거리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예전의 비굴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저작거리를 뽀뽀하는 품새가 마치 안맹을 나온 고을 사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머리에는 남색 무명, 규건을 푹 눌러쓰고 있어 사람들은 그가 돌쇠임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어이 저거 돌쇠놈 아니요. 똥냄새. 나는 마누라랑 산속에 박혀 살더니 굶어 죽지 않고 기어 나왔구먼. 골에 거들먹거리며 건네그려. 야, 이놈아 머리에 쓴이나 좀 벗어. 보거라. 광이나 좀 내보게. 좌판을 벌인 상인들과 왈패들이 킬킬거리며 돌쇠에게 썩은 사과, 껍질 따위를 던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황급히 도망쳤을 돌쇠였으나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터 한가운데 우뚝 솟은 평상 위로 껑충 뛰어올라 천하를 호령할 장수마냥 군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보시오들, 내 오늘 보여주 것이 있어 나왔으니 눈이 달린 자들은 똑똑히 보시오. 돌쇠의 우렁찬 고함에 웅성거리던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미친놈이 발광을 하나 싶어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돌쇠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더니 쓰고 있던 두 건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그 광경을 주시하였습니다. 마침내 두 건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실로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반질반질하던 민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돌쇠의 머리에는 치을같이 검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은 흑발이 반짝일 때마다 사람들은 눈이 부셔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박달나무로 깎은 잔빛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젖혀 찰랑거리는 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보란듯이 빗질을 시작하였습니다. 빗질 한 번에 머리카락이 춤을 추고 빗질 두 번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웬만한 양반집 규수보다 더 탐스럽고 수치 많은 그야말로 건강한 산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문어 대가리 돌쇠란 말인가. 귀신이 고칼르시어 가채를 쓴 게 아니고서야 어찌 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구경꾼 하나가 믿지 못하겠다며 달려들어 돌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허나 뿌리가 어찌나 깊고 단단한지 돌쇠는 꿈쩍도 않고 오히려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하하하 쑥쑥 뽑아보아라. 네, 마누라가 지어준 보약이 당신보다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했으니 황소 두 마리가 끌어도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고 아연 실색하였습니다. 똥냄새 난다며 손가락질하던 그 약초가 죽은 땅을 살려낸 기적의 명약이었음을 두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더니 돌쇠의 머리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이웃구울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 존장의 독자가 어두운 담을 틈타 순덕의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소문난 부잣집 도령이었으나 혼사를 코앞에 두고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령은 갓을 벗어 보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부인제 꼴 좀 보십시오. 멀쩡하던 머리통에 쥐가 파먹은 듯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침도 맞고 뜸도 떴으나 구멍은 점점 커져 이제는 주먹만 해졌습니다. 며칠 뒤면 함이 들어오는데 처가에서이 고를 보면 파혼을 당할 것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흔히 귀신이 핫은 머리라 불리는 탈모증이었습니다. 극심한 심화로 인해 생기는 변기였습니다. 순덕은 도령을 툇마루에 앉히고 침착하게 진맥을 하였습니다. 도령, 마음의 불이 위로 솟구쳐 두피를 태운 것입니다. 제 남편이 쓴 약은 독을 다스려 열을 내리는 비방이니 믿고
맡기시면 칠한의 효험을 보실 것입니다. 춘덕은 잘 숙성된 검은 약물을 도령의 환부에 정성껏 발라 주었습니다. 도령은 반신반해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찾아와 약을 발랐습니다. 과연 순덕의 호원 장담대로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붉게 충결되었던 환부에 열기가 식으며 하얀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칠째 되는 날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구멍을 새카맣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거울을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살았다. 내가 살았어. 부인은 화타가 환생하신 명이십니다. 그날 이후 순덕의 초가지 풍경은 천지 개벽을 낳았습니다. 촌장은 아들의 혼사를 무사히 치르게 해준 은혜라며 쌀 5가마니와 비단 2피를 수레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전국의 탈모 환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가옥간 노총각부터 관모가 헐거워 고민인 관리 머리숱이 적어 쪽진 머리가 빈약한들까지 그들은 앞다투어 돈 보다리를 들고 와 순덕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였습니다. 제발 그 약 좀 내게 파시오. 내전 재산을 다 줄이다. 나도 돌쇠처럼 빗질 한번 시원하게 해보는 게 소원이요. 마당개는 그들이 가져온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초석은 내가 진동하던 흉가는 이제 흑모의 명소가 되어 밤낮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과 돌소에는 쌀가마니를 침대 삼아 눕고 엽전 꾸러미를 베에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인 등이 베겨 잠이 오질 않소. 돌쇠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자 순덕이 남편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가져온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서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우리를 시게 하는 눈길 또한 매서워진 것입니다. 순덕의 말대로였습니다. 저 멀리 형들의 기와진 만초방 쪽에서 이쪽을 노려보는 살기 어린 시선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형제들의 질투가 독사처럼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순덕의 초가집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 때 형들이 운영하는 만초방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산삼이니 노경이니 하는 귀한 약재를 구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였을 가게 안은 이제 파리새끼만 유민거리는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청 판술이 먼지 쌓인 산산괴작을 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잉뜨츠, 세상 인심이 이리도 얄팍하단 말인가. 족보도 없는 잡초, 물 따위에 현혹되어 천하의 명약인 산삼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말세로다. 말세야. 둘째 판석 역시 텅 빈 옆 전통을 흔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내 듣자 하니 저것들이 똥냄새 나는 풀에다 온나무 껍질까지 섞어 쓴다는데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지요. 멀쩡한 사람 잡을 독약이 아니겠습니까? 두 형제가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만초방에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비단옷을 휘감은 거구에 사내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양 도성에서 비단 장사로 떵떵거리는 거상 박대방이었습니다. 박대방은 다짜고짜 판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놈들아, 내 놈들이 내게 판 산삼을 먹고 내 머리털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거라. 박대방이 가을 벗어던지자 듬성듬성 남아있던 머리카락마저 다 빠져버려 붉게 충혈된 민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내 놈들이 기운을 돋둔다 하여 거금을 주고 산삼을 다려 먹었더니 열이 정수리로 솟구쳐 그나마 붙어있던 털까지 모조리 태워 먹었다. 네, 머리털 물어내라 이 사기꾼 놈들아. 판술이 사색이 되어 변명하였습니다. 아이고, 대방어른 찬삼은 양기를 돕는 약이라 열이 오르는 것은 당연 지산데 그것을 어찌 저희 탓이라 하십니까? 닥쳐라. 내 당장과 내 구하여 내 놈들의 곤장을 치게 할 것이다. 막 대방이 난동을 부리며 기물들을 때려 부수자 형들은 혼비백산하여 뒷문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박은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덕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순덕은 박대방의 매들을 보고는 차분히 말았습니다. 대방께서는 본래 몸에 열이 많으신 체질인데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산삼을 드셨으니 화기가 2피를 태운 것입니다. 열을 끄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춘덕은 3년 묵은 어초 발효액을 대방의 머리에 발라주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화끈거리는 2피를 함싸자 박대방은 난생 처음 믿기는 시원함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Fine. 머리 날아갈 듯 없던 것이 마치 얼음 계곡에 들어온 듯 시원하구나. 보름이 지나자 박대방의 붉은 도피가 본래의 색을 되찾고 솜털이 거뭇거뭇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감격한 박대방은 그 자리에서 품속에 있던 어운 뭉치를 꺼내 순덕에게 안겼습니다. 내 이 약기 효험을 몸소 체험하였으니 앞으로 한양으로 올라가는 물량은 내가 도맡겠네. 자네는 이제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야.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준덕과 돌쇠가 널찍을 올리며 감사를 표하는 그 시각, 담어머로의 광경을 훔쳐보던 형제들의 눈에는 시퍼런 도끼가 서였습니다. 판석이 배가 아파 창자가 뒤틀리는 듯 배를 움켜쥐며 헐떡였습니다. 형님, 저 돈 좀 보십시오. 저게 다 우리 것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땅에서 난 풀로 떼돈을 벌다니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판술의 눈초리가 매섭게 찢어졌습니다. 암고 말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출가인인 계집년이 우리 앞마당에서 잔치상을 벌이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판술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전현이 약에다 옷을 섞어 쓴다고. 예, 그렇습니다. 생옷을 쓴다고 하더군요. 판술의 입과의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옳거니 옷은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냉독이 아니더냐. 그것을 빌미로 삼으면 전년의 약방문을 닫게 하고 저 재물을 몽땅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오나 이미 땅 문서를 전년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어허, 이 미련한 놈아. 관하의 이방, 나을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느냐. 매물 좀 찔러주고 문서를 다시 꾸미면 그만이다. 그리고 전현이 독초로 백성을 홀린다고 고변하면 사도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지. 형제는 낄낄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 때와도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익은 순덕의 흑모 농장에 탐욕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듯 밤하늘을 가르며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었습니다. 고사다 말라 하였던가요? 좋은 일에는 일에 막아끼는 겁이라더니 순덕의 초가집에 불어닥친 비바람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순덕과 돌쇠가 약재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연사리 문이 거차일 듯 열리더니 관아의 이방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는 판술과 판서 경제가 흉한 미소를 흘리며 거들먹거리고서 있었습니다. 내 인연 순덕아, 죄인이 오라를 받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이방이 대뜸 호통을 치자 영문을 모르는 순덕과 돌쇠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날이 이것이 무슨 변고입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순덕이 앞으로 나서며 항변하자 판술이 헛기침을 하며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먹물이 차에 마르지도 않은 듯한 새 문기였습니다. 죄란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도적질을 한 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여기 문서를 보거라. 뒷산과 초가집은 본뒤 우리 만초방에 소유임이 명백하건을 출가한 내년이 아비의 유산을 가로채려 했으니 이는 불효요 또한 절도이니라.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아버님께서 생전에 제게 물려주신 문기가 제 장롱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순덕이 소리쳤으나 이방은 고음을 쳤습니다. 허허, 그 문기는 내년이 조작한 위조문서가 아니더냐. 관아의 장부에는 분명 판술의 땅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봐라, 당장 인연과 저놈을 보박하고 저 도둑년이 훔쳐간 집안의 재물을 모두 회수하라. 이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들이닥쳐 순덕의 팔을 뒤로 꺾어 결박하였습니다. 외물의 눈이 먼하에 관아의 위세가 탐욕스러운 형제들의 사냥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판석은 왈패들을 이끌고 마당 한 구석에 모셔진 항아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순덕과 돌쇠가 3년의 피담으로 일궈는 보물 단지들이었습니다. 형님, 여기 있습니다. 이 검은 물이 바로 그 돈벼락을 맞게 해준다는 약입니다. 판석이 항아리 뚜껑을 열고 희죽거리자 돌쇠가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목숨이요. 손대지 마시오. 돌쇠는 왈패 하나를 몸으로 들이받고 항아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허나 중과 부적이라 건장한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한 머음놈이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아 좀 보거라. 둔탁한 타격과 함께 돌쇠의 등과 어깨로 몽둥이 찜질이 쏟아졌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튀어 흙바닥을 적셨으나 돌쇠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항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
포박된 순덕이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으나 판술은 냉혹하게 왈패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결국 왈패달길에 머리를 채인 돌쇠가 정신을 잃고 널브러졌습니다. 그가 쓰러진 자리에는 붉은 선열이 낭자하였습니다. 판술과 판석은 낄낄낄거리며 인부들을 시켜 항아리들을 술에 실었습니다. 오냐이 돈단지들은 이제 우리 것이다. 내 놈들은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 깨어라. 항가리가 모두 실려 나가자 이방은 쓰러진 돌쇠는 내버려 둔 채 순덕만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판술이 이방에게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날이 전연을 그냥 그면 후환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주 싸게 잘라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마시게 내 죄목을 아주 그럴싸하게 엮어 놓았으니 이방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순덕을 향해 렁저렁하게 죄목을 읊었습니다. 죄인이 순덕은 들어라. 너는 냉독인생. 옷을 약이라 속여 팔라. 백성의 목숨을 위협하였으니 이는 혹세무민의 대역죄인이라. 내년이 만든 그 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너는 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춘덕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하였으나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네, 반드시 살아서이 원통함을 갚으리라. 순덕이 형틀에 묶여 끌려가고 초가집 마단계는 피투성이가 된 돌쇠와 깨진 독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만초방에 참고로 항아리를 옮겨온 형제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형님,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이 약은 우리 만초방의 이름으로 팔릴 것입니다. 판술이 항가리를 쓰다듬으며 탐욕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헌데 아우야, 이 약이 너무 진하지 않느냐. 이대로 팔기엔 양이 좀 아쉽구나. 그렇지요. 물을 좀 타서 양을 늘리면 갑절의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 내 눈머리가 제법이구나. 어차피 무지한 백성들이야 검은 물이면 다 같은 약줄 알 테니 물을 타서 만초방 신비의 흑수라 이름 붙여 팔았구나. 두 형제는 낄낄거리며 항가리에 우물을 들이부었습니다. 허나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덕의 약은 발효의 균형이 생명이라 맹물이 섞이는 순간 약 기운의 조화가 깨지고 잠자고 있던 오체의 독성이 성남뱀처럼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붓는 물은 재물을 불리는 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독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창고 안에 항아리들이 기괴한 거품을 내뿜으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나 탐욕에 눈먼 형제들의 귀에는 그 불길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뼈속까지 파고드는 관하의 옥사 준덕은 피고름이 엉겨붙은 소복 차림으로 차디찬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지사흘물 한 모음 제대로 넘기지 못하였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평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사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비단옷을 입은 판술과 판석 형제가 코를 싸주고 들어섰습니다. 찌꼬리, 이게 무엇이냐. 만초방에 귀한 여식이 죄인이 되어 옷바라지를 하고 있으니 저승에 계신 아버님께서 통곡을 하실 노릇이로다. 판수의 혀를 차며 빈정거리자 판석이 쇠창살 넘어 얼굴을 들이밀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덕아, 고집 그만 피우고 우리에게 털어놓어라. 그 약물에 섞는다는 온나무 껍질과 검은 콩에 섞는 법이 어찌 되느냐. 그리고 발효는 몇 달을 식혀야 독이 빠지는 것이냐. 그것만 알려준다면 내 사도 나을 있게 잘 말씀드려 너를 풀어주마. 형제는 순덕의 항아리를 훔쳐갔으나 그것을 흉내는 낼지 언정 그 속에 담긴 법제의 시간과 비율을 알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어 오라버니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지금 손에 약이 아니라 독을 쥐고 계십니다. 독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면서 함부로 뚜껑을 열었다가는 그 화가 고스란해 돌아갈 것입니다. 당장 그 항아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년이 옥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판술이 윽박질렀으나 순덕은 입을 굳게 다물고 돌아앉았습니다. 형제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옥사를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 없이도 우리는 큰 돈을 벌 것이다. 한편 고을과의 안들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한양고성에서 내려온 당대 최고의 명의자 내위원 제조를 겸하고 있는 정 대감을 맞이하기 위한 연회가 열린 탓이었습니다. 사또는 정대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굴에 내로라 하는 진기한 약재와 산의 진미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대감 멍이로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을 진상품인 흑염소탕이오니 드시고 기력을 보하시지요.
사도가 굽신거리며 술잔을 올렸으나 상석에 앉은 정대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갓을 쓴 채로 좀처럼 벗으려 하지 않았고 수시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고관대작이었으나 정대감에게는 남에게 말 못할 치명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갓속에 감추어진 머리통이 횡동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허산내진미가 무슨 소용인가. 머리털이 빠져 관을 쓰기도 버거운 지경이니 내 신세가 처하구나. 정대감은 화려한 연회장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하다는 약재가 있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하여 이곳까지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관아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벼락 아래에 흙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절뚝거리면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왈패들에게 두들겨 맞아 만신창기가 된 돌쇠였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가지 사이로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애웠습니다. 돌쇠는 정문을 지키는 포졸들에게 다가가 읍수하였습니다. 날이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 안에 계신 대감마님께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포졸이 창으로 돌쇠의 가슴팍을 밀어내며 고통쳤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골을 하고 난동이야. 섞어지지 않으면 뼈를 추리지 못하게 해주마.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바로 그 문어 대가리 돌쇠입니다. 돌쇠가 두건을 벗으려 하였으나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몽둥이로 매몰차게 내리쳤습니다. 어허, 썩어지라는데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돌쇠는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뒤틀거리며 일어나 관아의 담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높은 귀와 담장 너머로 풍악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더가 조금만 기다려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구해낼 것이다. 돌쇠는 아픈 다리를 질며 담장 귀퉁이 늙은 감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음을 불사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천한 머음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산내는 담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안뜰은 질뻔한 술판과 풍악, 소리로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고기 굽는 연기가 하늘을 찌를 듯 피어오르니 곤줄인 백성들의 사정받는 딴판인 별천지였습니다. 연애가 무르거갈 무렵 사도가 눈짓을 보내자 판술과 판석 형제가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항아리를 들고 읍소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순덕의 집에서 강탈한 바로 그 항아리였으나 겉면에는 만초방, 신비의 흑수라 적힌 종이가 뻔뻔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판수의 허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 만초방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의 명약이 옵니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고 민둥산의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한다는 그야말로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의 버음가는 영약이라 하옵니다. 장석에 앉아있던 대감의 눈이 번쩍 되었습니다. 가달에 감추어진 휑한 머리 때문에 평생을 소갈이해온 그에게 민둥산에 숲을 이룬다는 말보다 달콤한 욕은 없었습니다. 혹엇이 참말이냐. 내 그간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휴험을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 약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판석이 잽싸게 끼어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예, 대감, 이 약은 산삼과 녹용을 9번 찌고 말려 천지명의 기운을 담하는 것이 옵니다. 한 번만 바르시면 빠진 머리가 소나기처럼, 돈하고 2번 바르시면 백발이 흑발로 변하여 회춘하실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산삼은 건영물을 타 희석시킨 동물에 불과하였으나 형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몸을 앞으로 규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 너희를 한양으로 데려가 큰 상을 내릴 것이니라. 어디 그 신비한 약을 이리 가져와 먹어라. 형제는 입이 귀에 걸려 항아리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잣도 역시 자신의 지적이 될 것이라 여기며 그뭇하게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고 탐욕이 공을 가로채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시오. 그 약은 가짜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란 말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고함이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대감이 놀라 술잔을 떨어뜨리고 사도와 형제들이 소스아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옆 늙은 감나무 위에서 웬 거적대기를 걸친 산내 하나가 쿵하고 안대 한복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흑원지가 자욱하게 이는 가운데 뒤틀거리며 일어선 자 바로 돌쇠였습니다. 그의 몰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얼굴은 흑투성이 범벅이었으나 두 눈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대로하여 고함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담을 넘어 난동을 부리느냐. 여봐라, 저 미친 거지를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우며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판술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제 여동생과 노란 머음놈이 옵니다. 필시 저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회방을 놓으려는 것이니 당장 입을 막으십시오. 포졸들이 돌쇠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렸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짓눌리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정대감을 향해 피를 토하듯 되쳤습니다. 대감마님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저놈들이 바친 약은 제 아내 순더이가 만든 것을 훔쳐간 작물이 옵니다. 게다가 물을 타서 독이 되었으니 저것을 바르면 머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정대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터는 머음의 말을 어찌 믿겠느냐. 반석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 저놈은 본래 머리털 한 올 없는 문어 대가리로 소문난 놈입니다. 대머리가 머리 나는 약 타령을 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웃으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센 힘으로 자신을 누르던 포졸들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라 하셨습니까? 제 머리가 바로 증거입니다. 돌쇠는 쓰고 있던 피 묻은 두 건의 끈을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두 건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간 학자짓거하던 연회장의 찬물을 끼얹진 든막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지고 입이 딱 벌어져 담을 줄을 몰랐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드러난 돌수의 머리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장관이었습니다. 과거 반질반질하던 민머리는 온데간데 없고 치을같이 검고 굵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자 찰랑거리는 흑발이 춤을 추며 윤기를 뿜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웬만한 여인네의 머리채보다 더 풍성하고 사자의 갈기보다 더 위험 있는 자태였습니다. 저것이 정령 사람의 머리털이란 말인가. 귀신에 홀린 개야 문어. 대가리 돌쇠가 어찌 저런 흑발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정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짐을 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형들을 향해서 슬슬 퍼런 일가를 날렸습니다. 보시오, 나는 나면서부터 머리털이 없던 천영의 몸이었소. 허나 내 아내 순더이가 3년의 피담으로 만든 약을 바르고 이리 다시 태어났소. 돌쇠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자 기세에 눌린 형제들은 빗걸음질 쳤습니다. 저놈들은 약을 만드는 법제도 모르는 도둑놈들이요. 진짜 주인은 옥에 갇힌 내 아내 순덕이란 말이요. 돌쇠의 외침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힌 자들의 분노이자 거짓으로 쌓아올린 탐욕의 답을 무너뜨리는 사자후였습니다. 정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판술 형제를 향했습니다. 이놈들 저자의 말이 사실이냐? 연회장에는 찬바람이 생하니 불어닥친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정대감은 돌쇠의 풍성한 흑발과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판술 형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추상과 같이 차가웠으니 그 위험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정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외성병력보다 무거웠습니다. 너희가 바친 이 약이 진정만 초반계대로 내려오는 비전의 명약이 맞느냐? 판술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대감, 저 천한 머음놈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옵니다. 제 말을 믿어 주시옵소서. 그러하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약의 효험이 저토록 뛰어나다면 너희가 직접 발라 증명해 보이면 될 일이다. 정대감의 입과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침 너희 형제의 머리숱도 썩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귀한 진상품을 내 특별히 하사할 터인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머리에 붓고 그 효험을 보이거라. 형제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훔친 항아리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린 것은 사시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거절한다면 대감을 기망한 죄로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판석이 형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개의 기어가는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어니까 그냥 바르시지요. 어차피 물탄 약초물인데 설마 죽기야 하겠습니까? 판술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순덕이연이 독을 쓴다 했으나 저 돌쇠놈 머리가 난 걸 보면 죽는 약은 아닐 게다. 진퇴양난에 빠진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단상 위에 놓인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질끈 눈을 감고 항아리에 담긴 검은 액체를 자신들의 정수리에 들이부었습니다. 검은 물이 형제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비단 옷을 적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듯하였습니다. 형제는 별일 없구나 싶어 안되한 숨을 내쉬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대감, 아주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허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형제들의 표정이 일순간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했던 두피가 갑자기 불에 다른 인두로 지지는 되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워 판술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판석 역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머리가 다 들어간다. 불이야. 내 머리에 불이 났어. 그것은 순덕이 경고했던 바로 그 옷독이었습니다. 본래 발효를 통해 잠재워졌던 옷체, 화기가 섞여 들어간 생수와 만나면서 맹렬한 기세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법제되지 않은 옷독은 살을 파먹는 냉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두피는 순식간에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더니 곳곳에서 진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흉측한지 구경하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제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 머리를 쥐어뜯자 그나마 듬성듬성 남아있던 머리카락들이 힘없이 툭툭 끊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끼의 뿌리가 녹아버린 머리털은 가을바람에 낙엽치듯 우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삽시간에 두 형제의 머리는 털러 하나 남지 않은 붉은 민동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의 머리를 나게 하려다 제 머리를 홀라당 태워 먹은 꼴이니 이야말로 자승자박이요 인과응보의 표본이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형제들의 꼴은 흡사 뽑힌 달과 같았으니 그 처참함과 우습광스러움의 좌중은 공포와 실소를 동시에 금치 못하였습니다. 정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울 쳤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맹독을 약기라 속여 나를 해하려 하였구나. 내 머리에 저것을 발랐더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뻔하지 않았느냐. 사는 혼비백산하여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두려워 모든 죄를 형제들에게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대감마님, 소관은 저 사기꾼 놈들에게 속았을 뿐이옵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포박하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형제들을 결박하였습니다. 정대감은 돌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구구절절 옳았다. 진짜 주인은 내 아내로다. 여봐라, 당장 옥에 갇힌 순덕을 풀어주고 정중히 이곳으로 모셔오라. 그리고는 형제들을 향해 서슬퍼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듣거라. 이놈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혈육을 내치고 동물로 백성을 현혹하고 조정을 기만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만초방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관에 몰수하고 장사를 엄한다. 형제들이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으나 정대감의 불호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혹세무민한 죄를 물어 곤장 50대를 매우 쳐라. 그 후에는 관비로 삼아 평생과 나의 똥통을 푸고 밭을 가는 노역에 처하게 할 것이다. 형틀에 묶인 형제들의 엉덩이 위로 맺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돌쇠는 흩날리는 형제들의 머리카락을 밟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피눈물로 짖은 3년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탐욕스러운 자들이 맞이한 비참한 말로 왔습니다. 하늘에 그물은 넓고 섬겨 보이나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옛성현의 말씀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옥살이 끝에 순덕이 풀려나던 날 관아 앞에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옥문을 나서는 순덕을 향해 검은 머리채를 휘날리며 달려온 돌쇠가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하였습니다. 부인이 못난 놈 때문에 그 고초를 읊으셨으니 내 주거 백올리 진토가 되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춘덕은 야윈 손으로 돌수의 풍성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방님의 그 검은 숲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비단길만 남았으니 울지 말고 웃으십시오. 누명을 벗은 순덕은 되찾은 항아리와 땅 문서를 기반으로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약방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을 검은 털이 나는 집이라 하여 흑모당이라 지으니 개업 첫날부터 조선 팔도의 탈모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흑모당 앞은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어 그 줄이 심리 밖까지 이어졌고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가져온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가 마당에 산처럼 쌓여 창고를 늘려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대감 또한 순덕의 약을 바르고 머리가 나기 시작하니 그 휴험을 칭송하는 상소문을 올려 순덕의 명성은 한양 도성을 넘어 궁궐 담장 안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탐욕으로 망쳐버린 만초방에 상권마저 흑모당이 모두 흡수하니 순덕과 돌쇠는 가이고 고우를 제일 가는 천석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쌓이고 곳간이 차고 넘치니 세상의 인심 또한 썰물처럼 빠졌다가 밀처럼 다시 들어와 굽신거리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 순덕이 비단 입을 위해서 돌쇠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돈은 천하를 호령할 만큼 모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서방님의 출신을 두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재물은 있으나 명예가 없으면 사상 누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떨구며 답하였습니다. 천한 머음 출신이 비단 옷을 입은 뼈속까지 양반이 될 수 있겠소. 네, 분수에 맞게 살다 가리다. 아닙니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곡식을 바치는 자에게 벼슬을 내리는 납속책이 시행된다 합니다. 내 우리 곳간을 여러 군 줄이는 백성을 구제하고 서방님께 당당한 관복을 입혀드릴 것입니다. 준덕의 결단은 대범하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양의 쌀을 관하여 쾌척하여 흉년으로 고통받는 이웃고 백성들까지 먹여 살렸습니다. 이에 간복한 조정에서는 돌쇠에게 진사의 벼을 내리니 이제 그는 더 이상 머음 돌쇠가 아니라 김진사, 나을 리가 된 것입니다. 이듬해 봄온 산천의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였습니다. 고어기의 약초밭에서는 관노비들이 밭을 가느라 비짓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머리털 하나 없이 붉게 벗겨진 민머리로 때에 악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똥꾼을 나르는 두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판술과 판석,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곤장을 맞아 절뚝거리는 다리로 걸음을 푸며 신세 한탄을 늘어 놓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옛날에는 비단옷 입고 산삼을 씹어 먹던 내가 똥통이나 지고 있다니. 형님, 조용히 하시오. 마름에게 들키면 또 매질을 당합니다. 그나저나 내 머리는 왜 이리 가렵고 따가운지 그놈의 옷독이 아직도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행렬이 다가왔습니다. 포졸들이 길을 트며 소리쳤습니다. 물러거라. 흑모당의 김진사 애우리와 정부인 행차이다. 노비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판술과 판석 경제 또한 황급히 고개를 쳐왔습니다. 가마가 그들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비단 휘장이 거치고 가근을 단정히 맨 기품 있는 사내가 부채를 펴며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흑발이 갈로 흘러내려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똥통을 짊어진 채 벌벌 떨고 있는 두 대머리 노비 판술과 판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게들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구려. 익숙한 목소리의 형제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가 쏘스라치게 놀라 자빠질 뻔하였습니다. 돌쇠의 아니 김진사 나으리 판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자신들이 짐승 취급하던 머음놈이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어른이 되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간마 옆에 앉아있던 순덕이 차가운 그러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할 터인데 걱정이군요. 두 분의 머리가 하도 반짝거려 새들이 곡식인 줄 알고 쪼아먹으면 어찌합니까? 주변의 수하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제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다시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돌쇠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형제들 앞에 툭 던져주었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주는 것이니 국밥이라도 사드시오. 물론 머리에 발에는 약은 줄 수 없소이다. 독을 다스릴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약도 독이 되는 법이니까. 돌쇠가 호탕하게 웃으며 부채를 접자 각군들이 힘차게 발을 떼었습니다. 멀어지는 가마 뒤로 풍성한 흑발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똥밭에 엎드린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형제들의 민머리 위로 무심한 본변만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들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일궈는 찬란한 승리였고, 탐욕으로 제사를 깎아먹은 자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귀하다 자만 말고 천하다 무시 말라. 똥밭에 굴러도 제짝을 만나면 황금꽃을 피우는 법이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그대들의 머리에도 또 인생에도 풍성한 흙가른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